2억 5천의 분양가인데 전세가 뭐 한 3억에 들어갔어요. 3억에.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뭐예요? 전세금 5천만 원 가지고, 은행돈 5천만 원 가지고, 임차인 5천만 원 가지고, 나라에서 보증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60년 넘게 이어가던 전세 제도가 지금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분들,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의 부작용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서울의 집값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거 공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세제도가 사라진다,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상 공지사항이 있죠. 자, 매주 수요일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생생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황 중에 아파트 시장과 그 다음에 빌라 시장,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통해서 과거의 거래량과 앞으로의 거래량을 예측해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또 지금 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세계적인 이슈, 우리나라 이슈, 이런 이슈들을 다루면서 부동산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고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이끈 전세의 월세화,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다, 아파트로 번진다. 지금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3 비율입니다. 7대3 비율. 그러니까 월세가 70%, 그 다음에 전세가 30%. 원래 이 시장이요,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그러니까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3대7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30%였고요. 전세 시장이 70%였는데 2022년도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전세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의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라고 칭하죠. 그리고 오피스텔과 단독 다가구 순으로 월세 전환 추이가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호황을 지나서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의 대형 변수를 거치면서 비아파트의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여전히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627 대책 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도 월세화로 가팔라질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라,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 형태잖아요. 서민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데 전세가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한도는 1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임기 동안 얼마를 전세자금 대출로 풀었냐? 6조를 풀었습니다. 6조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실질적으로 임기는 짧았죠. 하지만 이때 한도를 5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임기 동안에 증가액은 28조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때 당시도 한도가 5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5억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바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허그 보증을 실시하면서 그 다음에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만 늘어난 액수가 126조로 늘어났습니다. 몇 배 늘어났어요?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는 우리가 가계부채 2,000조다, 가계부채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계부채 2,000조 중에 10%인 200조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집값을 올렸다. 그럼 물론 일부 막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어떤 전세자금 대출까지 했냐면, 청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또 풀어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었어요. 묻지마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뭐 현장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에는 또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 사는 사람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빌라예요, 빌라. 빌라의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많이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나쁜 쪽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분양업자와, 지금 뭐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건축업자와 분양업자, 그 다음에 매수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는데, 분양 중개업자가 이제 계약을 중개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분양 계약서인데, 은행에 들어가는 거는 막 3억 5천에 막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줬어요? 80%까지 해줬습니다. 8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3억이 넘게 나오죠, 대출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억 5천의 분양가인데 전세가 뭐 한 3억에 들어갔어요. 3억에.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뭐예요? 전세금 5천만 원 가지고, 은행돈 5천만 원 가지고, 임차인 5천만 원 가지고, 나라에서 보증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축주는 입금가만 받고 분양업자와 이제 매수자들이 나눠 먹는다고요. 자, 이러니까 이게 매수자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전세가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만약에 2년이 끝났어요. 나 나갈래. 근데 집이 안 빠집니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4년 뒤에도 계속 이 금액이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2억 5천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났고 주변에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를 해봐도 나오는데, 이게 이러니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전세 사기는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풀었던 정책자금 대출 중에 일부가 전세자금 대출로 흘러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사기 사건을 키운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팩트는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킨다. 물론 DSR 적용이 안 돼서 DSR 적용을 하는 거는 사실 문제긴 하지만 정상화는 시켜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왜 월세화가 가속됩니까? 코로나가 2021년에 끝나고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뭐 4%, 5%대고,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내는 것도 5%대야. 근데 문제는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월세로 살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럼 마음 편하게 1% 조금 더 내고서 내가 그냥 월세 살지,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월세화가 가속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에 전세 월세화 우려, 내 집 마련꾼 더 어려워져. 6.27 대책 후에 전세 기편 심화가 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 전세 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고 DSR 규제를 적용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죠. 3억 초과로 제한하고 DSR 40% 적용을 하는 게 유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DSR 규제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지금 자연스럽게 전세가 월세화로 월세화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굳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화가 가속화돼서 지금 7대3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연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도 지금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로 살펴보면은요, 24년 7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살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살펴보면 27,4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154건, 그러니까 약 3,000건 정도 매물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15,424건, 하지만 지금 올해 7월 21일 기준으로 19,208건으로 인해서 약 한 4,000건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27 대책 이후에 왜 그러냐? 6.27 대책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갭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6.27 대책에서 내가 물건을 1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살 때 여기에 대해서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팩트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단은 아니지만 전세를 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의 명은 다했다. 전세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없어지는 게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전문가 이야기 먼저 살펴볼게요. 전문가 의견을 좀 살펴보면 전세 제도는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법이다. 저도 이 전세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나쁜 점들을 이게 사기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야지 이걸 없애는 것은 서민 주거사 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2법 같은 경우 폐지 말고 부작용을 개선해야 된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문가 20명 중에 15명은 전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대차 2법 폐지하긴 시간이 너무 흘렀다. 그 다음에 부작용을 좀 개선해야 된다. 전월세 안정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6년짜리가 나왔죠.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임대차 2법 정책 방향을 보면은 현행제도 유지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가 16명, 그 다음에 전면 폐지해야 된다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하거나 개선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가 18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현황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2018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가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왜 추락했을까요? 2020년도 후반쯤에 2021년 초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집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채, 수백 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면 다 축소를 했는데 참 요것도 좀 문제가 있죠. 요거는 이게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 중에 20명 중에 18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부분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자, 전세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민법에 포함이 되면서 1959년도에 민법에 포함이 되면서 전세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전세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지만 전세권 설정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담보물권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세권 설정을 저당권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세금을 5억 들어가 살면 내가 그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전세권 설정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전세권 등기를 안 해도 임대차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전세권 설정한 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59년도에 민법에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포함이 되면서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평균 출생수가 몇 명이었어요? 4.5명, 5명, 6명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집도 부족한데 애기들을 4명, 5명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살려고 하니까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하면은 딴 데가 알아봐.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딴 데가 우리는 안 해줘. 등기부에 그렇게 지저분한 거 싫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 제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인도 받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계약서를 써서 그 집을 잔금을 치르고 인도를 받아요. 거기다가 확정일자와 내가 주소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길부터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 요건과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길부터 전세권 설정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이 전세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집에 못 들어가죠. 하지만 전입신고하고 당연히 인도받는 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니까 당연히 인도받는 거고 전입신고도 당연히 하겠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전세권 설정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건 맞습니다. 전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전세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금액을 올려서 또 넓혀가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사회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라고 보면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이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은데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가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의 사회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게 전세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기꾼들이 득실되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거야. 전세제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세제도가 허술하진 않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전세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전세자금 대출을 이 사적 간의 거래를 나라에서 보증까지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이 허그 보증이 없었던 시절에도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내가 그 집에 살면서 보호를 잘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정책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금이 기하급수 폭등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 허그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린다, DSR까지 적용을 해서 이거를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제도는요 전세제도의 폭락,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부동산 시장 대혼란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제도가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전세가 과연 없어지는 게 맞는지, 전세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하면서까지 전세 시장을 급격하게 몰락시킬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고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가 빨리 도래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청년층 아니면 신혼부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주거비 부담이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지금은 월세가 만약에 월세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우리나라 평균 3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고 모두 다 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주거비 부담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 월세, 전세가 없는 선진국들의 도심을 한번 보시면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이 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전세제도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